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감정평가사 1차 민법을 같이 하게 될 김지한 법무사라고 합니다. 물론 공부 시작하시기 전에 감정평가사에 대해서 잘 알아보시고 그리고 감정평가사 시험에 대해서도 많이들 알아보셨겠지만 저희가 본격적인 민법 공부를 하기 전에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이 감정평가사라고 하는 시험에 최종적으로 빠른 길로 합격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정백승이죠. 보시면 감정평가사 1차 민법을 보시기 전에 전반적인 1차 시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볍게. 요건 35회 기준인데요. 일단은 합격률이 굉장히 낮죠. 23%에서 24%입니다. 요거 최종 합격률 아니고요. 1차 합격률만 이제 의미를 합니다.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라는 거죠. 10명 중에 7, 8명 정도는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걸로 제가 그렇게 합격률부터 설명드리면서 여러분들을 기죽게 하려고 만드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거를 신경 쓰지 않는다. 그냥 데이터는 데이터일 뿐 나는 요 2명 안에 그리고 초고득점을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내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어쨌든 합격률은 낮습니다. 그냥 이거는 내 생각보다 허수가 많네? 이렇게 자신감 있게 접근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기사들을 보면은 요즘에 감정평가사뿐만 아니라 다른 자격사들 모두 이런 실정이긴 한데요. 응시생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어요. 그런데 당연한 어떤 전제로 응시생이 늘다 보니까 합격률은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역대 최저를 찍었어요. 합격률이. 그래도 우리는 절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많이들 떨어져 나가네. 근데 남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즉 전략적인 접근을 함으로써 우리는 한 번에 단기에 고득점으로 합격하시면 됩니다. 1차에서 시간을 낭비할 시간이 없죠. 왜냐? 감정평가사의 어려운 큰 산은 2차이기 때문에 우린 1차를 전략적으로 나머지 떨어져 나갈 사람들은 나는 모르겠다라고 하고 얼른 합격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이게 좀 중요한데요. 과목을 보시면 다들 아시겠지만 이렇게 시험 교시에 따라서 1교시, 2교시로 나뉘게 되고요. 과목으로 나눴을 때는 총 크게 5과목으로 보시면 됩니다. 빨간 과목으로 제가 빨간색 박스 표시한 과목들은 과락률 1, 2위를 다투고 있는 즉 극악의 난이도인 과목인데요. 아주 어려운 과목들이죠. 경제학원론과 회계학 요 부분은 요 과목은 과락률이 47%에서 48%, 41%를 웃돌고 있습니다. 즉 10명이 시험을 보면은 여기서 4명은 떨어진다라는 거죠. 즉 40점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굉장히 무서운데요. 자, 그런데 많이 차이가 나긴 하지만 민법이 우리가 이제 같이 공부하게 될 민법이 과락률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얘네들이랑은 많이 차이 나긴 하는데 요 과목들과 비교했을 때는 이제 미미한 차이로 과락률 3위를 기록했어요. 민법이. 자,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하시면 되냐면 경제학원론이나 회계학 같은 과목의 경우에는 우리가 고득점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식으로 열심히 공부하셔도 초고득점으로 가는 길은 사실상 좀 어려울 수도 있다. 이렇게 인정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과락률이 높은 과목들은 열심히 하시되 그러니까 어떤 효자 과목으로서 내가 여기서 점수를 다른 과목에 퍼다 날려야지 라는 생각보다는 얘네들은 얘네의 밥값을 즉 이 과목의 밥값만 내가 해결을 하겠다. 그리고 민법이나 부동산 학원론, 감정평가 관계법규 같은 과목에서 고득점을 해서 다른 과목에 퍼다 나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중에서도요. 민법이 과락률은 3이지만 내가 제대로만 공부한다면 아주 효자 과목, 그러니까 초고득점을 할 수 있는 과목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과목들에서 내가 40점을 겨우 넘기고 50점을 겨우 넘긴다 하더라도 민법에서 내가 90점을 맞아버린다. 그러면 굉장히 마음이 따뜻해지겠죠. 이제 퍼다 날라줄 수 있으니까 굉장히 효자 과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여러 과목들 중에서도 저희가 함께할 민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자, 민법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초고득점이 가능한 과목입니다. 초고득점이라 함은 어디 정의가 나온 건 아니지만 제가 내린 정의는 80점대 중후반 그리고 목표 점수는 90점대를 가리키는 그런 점수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단순 고득점이 아니라 초고득점이죠. 민법은 그것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저를 믿고 그리고 교재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스스로를 믿고 열심히 공부하신다면 민법은 초고득점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전략적으로 초고득점을 향해 간다. 자, 두 번째,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수험적 마인드가 장착돼야 됩니다. 제가 저도 이제 법무사 공부를 하면서 수험 생활을 했고 다른 수험생들을 계속 만나보면서 느끼는 게 공부를 잘하지만 시험에 오랫동안 붙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깊이는 없는 것 같은데 금방 이 수험계에서 빠져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어떤 차이점을 놓고 보니까 이 수험적 마인드, 이 마인드가 장착됐는지 그렇지 않은지의 차이가 좀 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즉, 우리는 지금 어떤 멋진 공부를 하기 위해서 여기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공부는 대학교나 대학원에서 공부를 해야 되겠죠. 저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건 어떤 시험에 합격해서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공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을 어떻게 하면 더 잘 볼 수 있는지, 더 고득점할 수 있는지 아주 전략적으로 정말 여우처럼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소 내가 충족하고 싶은 어떤 누구나 가지고 있는 지적 허영심이 있죠. 그런 것들을 잠깐 내려놓으시고 수험적 마인드를 장착하셔서 나는 학문은 나중에 합격하고 깊이 있게 하겠다라는 식으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험적 마인드는 꼭 장착을 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나는 공부를 깊이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에 합격하기 위한 공부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이거는 아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기출문제가 얼만큼 중요한지. 2차에서도 기출문제는 중요한데요. 기출문제는 1차에서는 정말 중요합니다. 어느 정도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합격이라고 하는 어떤 목적지를 향해 가는데 그 향해 가는 게 배를 타고 가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배가 무거워서 점점 가라앉고 있어요. 앞으로는 나아가고 있지만 배가 점점 가라앉고 있다. 그럼 우리는 이것저것을 버리면서 가야 되겠죠. 우리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합격이라는 고지를 향해 가고 있는데 무엇을 점점 챙기는 것이 아니라 점점 버리면서 향해 가야 돼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끝까지 1차 시험 합격이라는 그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서 끝까지 버리면 안 되는 단 한 가지를 고르라면 제 생각엔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는 그만큼 중요해요. 어떤 자격증 시험이든 공무원 시험이든 이 기출문제는 거의 우리가 바이블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는 지문, 특히나 최근 10년, 15년, 15년은 좀 길고요. 10년 정도의 기출문제 지문은 모조리 씹어먹겠다. 어떤 지문이 나와도 기출 지문이 나온다면 나는 정말 5초 안에 풀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기출문제를 접근하셔야 됩니다. 기출문제는 그만큼 엄청나게 중요하고요. 기출문제를 처음부터 익숙해지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기출지문을 이론을 설명드리면서 어떤 식으로 시험에 나오는지까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론 공부할 땐 굉장히 쉽고 재미있는데 갑자기 문제풀이를 하려고 하니까 대입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리가 이론 공부를 하면서 거기서 기출지문은 여기서 이렇게 나옵니다. 함정을 여기서 팝니다. 얘는 함정을 거의 내지 않고 그대로 이 지문 그대로 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강약 조절하면서 같이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특히나 정답 지문으로 나오는 것은 몇 년 동안 정답 지문으로만 나와요. 그러니까 틀리게 나오는 지문만 틀리게 나온다라는 거죠. 반면에 소위 5개의 지문 중에서 4개의 지문은 보통은 흘러가는, 즉 머릿수 채우는 지문으로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런 지문들은 빈출이 되니까 알긴 알아야 되지만 함정은 잘 파지 않기 때문에 정답 지문과는 좀 어느 정도의
강약 조절을 하시면서 공부할 필요가 있겠죠. 자, 그리고 기출에 전혀 나오지 않는 파트도 있고요. 아니면 간혹 가다가 마치 불이타, 즉 불이의 타격으로 한두 문제 나오는, 한두 지문 나오는 영역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좀 힘을 덜어내고 공부할 필요가 있겠죠. 어쨌든 정리하자면 기출문제는 정말 중요하고요. 이론 공부를 할 때부터 접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무한 반복을 해야 돼요. 기출문제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문입니다. 조문. 민법은요, 우리 시험에 나오는 것이 법률 규정, 그리고 그것에 대한 판례, 해석. 법률 규정에 대한 해석인 판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조문과 판례 중간에 있는 어떤 가벼운 통설과 관련된 이론들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은 많이 나오지 않고요. 조문 또는 판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판례는 조문을 해석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중요성에 대해서 만약에 따진다면 조문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원문 그대로의 조문 학습이라고 썼는데요. 왜 그러느냐? 우리 민법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이제 법이 쭉 나와 있습니다. 1조부터 1117조까지 나와 있는데 우리 시험 범위는 372조까지밖에 안 되죠. 물권법까지니까. 자, 근데 어쨌든 조문을 쭉 보시다 보면은 뒤에가 한다,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제가 이제 예시로 들어드렸는데 우리 시험에서 예를 들어서 조문이 그대로 나온다. 그럼 그거는 맞는 지문이에요. 자, 생각을 해봅시다. 조문이 어쩌고저쩌고 한다라고 나와요. 그러면 그 조문이 그대로 나오면 우리는 그건 맞는 지문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반면에 한다라는 뜻을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해 보면요. 조문에 한다라고 나오는 건 하여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한다라고 조문에 나와 있지만 하여야 한다라고 나와도 맞는 지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때는 틀릴 수도 있습니다. 어느 때일까요? 조문에 뭐뭐 한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생긴 조문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러한 경우에는 반드시 뭐뭐 하여야 한다라고 나오면 틀린 지문이 됩니다. 왜냐? 조문의 단서. 그렇지 않은 경우가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나 조문이 이렇게 생긴 경우에도 지문에 다만을 떼고 한다까지 나오면 맞는 지문이에요. 요약하자면 조문의 원문은 그대로 학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교재든 조문을 읽기 쉽게 풀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문이 오히려 그대로 문제에 나왔을 때 당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재와 조문을 같이 공부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많이 와닿지 않으셔도 저와 같이 공부를 하면서 그때그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민법 오리엔테이션이었고요. 이제 1강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